된 거죠? 떨리네요. 오늘 첫 데뷔신인데 네.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지난번에 이제 네. 송디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이제 그 방송을 들었었어요. 네. 송디가 이제 송씨는 못해도 송디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멘트를 칠 수가 있지? 이 정도면 난 이 정도의 재치가 안 되는데 밀리겠다. 다른 매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할까. 그리고 이제 악성 댓글 바꿔라. 요즘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부담을 해쳤던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린, 송디와 노디는 지금 현재 다솜에서 가장 재치 있는 두 명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저는 당연하죠. 쫓아가지 못하는 그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송예린 씨는 재능이긴 해.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드립이다. 송씨는 못해도 송디는 한다. 이 정도면 사르트란 인생은 B와 D 사이.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라고. 세 분 들어와 계시네요. 효민, 문 씨는 뭔가니? 무성 오빠. 졸업하셨는데도 여전히 지금 밥 먹으면서 보고 있으려나? 송씨 못한 송디 학점은 송A. 송A. 와. 또 여기 미친. 질 천재가. 소시대 망령 등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졸업해서 이제 또 장신의 신시대가 되는 그쵸. 거죠. 그쵸. 문 씨도 나름 잘하는 거예요. 문가로가 안 했어. 문가놈 이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우와. 유튜브 올려고 할 때 이거는 편집 다 잘라내. 이 부분은 편집을 해야겠네. 아이고. 무성 오빠가 DJ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데. 맞아.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다. 맞다. 진짜 이름을 맞아. 이름 까먹었던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해. 근데 이런 거 말하면 또 상처받을 텐데. 어쩔 수 없지. 원래 어쩔 수 없지. 30초 후에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매달 넷째 주 목요일 7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다솜 4호의 두 번째 기곡을 도시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 평화를 부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유심하고 다정하게 여러 조각들을 맞추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지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지가 출간되는 매 학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꾸준히 다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4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솜에서 기고하고 있는 다은입니다. 와! 이번에 이렇게 다은씨가 이제 기고자 분으로서는 첫 번째 게스트로 와주셨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중간고사도 끝나고 그러니까요. 아카라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중간고사를 네. 많이
좀 못 봤어요. 한숨에 많은 게 담겨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이제 기말에 이렇게 된 이상 기말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원래 이맘때 했던 네. 그 이제 고6고당 추모기도에 이번에도 TF로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네. 4월 27일이었죠. 그때까지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아. 기도회 잘 끝마쳤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오픽 시험 보고 어. 왔어요. 그리고 네. 영화도 이번에 가족 이데올로기 관련해서 네. 결혼 필요이랑 이제 도쿄 소나타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약간 도쿄 소나타가 네. 그 감독 특유의 그런 사실주의 기법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네.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자막 없이 보시나요? 자막 있었어요. 아, 자막. 근데 있어도 자막 안 보시나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은 해야죠. 네. 아, 당장 이제 그쵸. 가서 수업해야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나지. 일부러 약간 그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맞아요. 미리 일본어에 적응하는 하는 시간을. 그런 것도 있고 네. 제가 사실 영화와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그냥 특강 같은 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제로 봐야 되는 영화라서 봤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가요? 네, 무조건. 도쿄 소나타랑 도쿄 소나타, 그러니까 결혼 필요는 좀 네. 어이가 없었어요, 결말이. 아. 좀 약간 급전개되는 내용이 아하. 있었어가지고. 약간 용두삼이. 그쵸, 약간 그건 네. 좀 코미디적인 요소가 맞아요, 진짜 용두삼이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좀 결혼 필요는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네. 저는 도쿄 소나타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 공부도 할 겸. 부러워요, 저는 언제나. 왜요? 일본어를 열심히 잘하시니까. 아, 소립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제2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축복받았다. 인재다. 이 시대 인재. 이런 축복을 이런 축복을 다은 씨는 이렇게 좀 많이 바쁘게 지내셨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환학생 가게 되면 네. 최대한 많이 놀러 다니는 게 음. 목표입니다. 진짜 많이 놀러 다니시겠네요. 맞아요. 일본에요. 진짜 맨날 놀 거예요. 뽀로로처럼. 도쿄. 좋겠다. 그렇군요. 준영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네. 이번에 22.5학점을 네. 신청했었어요. 네. 신청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16.5학점을 듣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중간고사 시간을 보냈는지 네. 약간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22학점을 들을 때 네. 과목이 전부 다 중간고사를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이 7개였어요. 거의 뭐 7개. 고등학생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선택. 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는 뭐 어쨌든 뭐 나쁘지 않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네.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다. 네. 그렇죠. 내년에 혹은 미래의 노준영이 책임질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중간고사 끝나고 이것저것 이제 미뤄둔 좀 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것들 하나씩 조금 쳐내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제일 그래도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요즘 책을 네. 제가 사실 책과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서 네. 책을 조금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네. 신학과 3학년인데 여전히 신학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요즘 이제 책도 보시면은 네. 중도에서 네. 신학책도 많이 빌리고 개인적인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저도 지금 시험 이번에 5과목 듣고 많이 봤네. 5과목을 듣고 시험은 그렇게 많이 시험은 따로 세 개? 있었고 3개. 3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저도 좀 너무 약간 동아리도 하고 이것저것 뭔가 집중이 분산되다 보니까 어디 하나에 완벽하게 집중을 좀 못한 느낌이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다 같이 음. 기말을 열심히 기말을 열심히. 기말을 열심히 기말 화이팅. 이래놓고 둘은 잘 봤다고. 다 잘 봤다고. 난 믿지 않을 거야. 다 기만자들밖에 없어서. 저는 시험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보고서가 훨씬 맞아요. 레포트로 조지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신학 공부도 그렇고 철학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인 에피소드로 넘어갈 텐데요. 준영 씨께서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기고글이었던 도시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 평화를 부술 용기의 기획 의도와 주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커버 스토리가 사랑과 평화였잖아요. 네.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 이 커버 스토리를 굉장히 좀 꺼려했었어요. 이거를 좀 여기서 뭔가를 도출해서 기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고 네. 특히나 좀 별로 재미없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엮을까 이거를 좀 살려서 어떻게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네. 약간 회의 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평화가 정말 양립하기 힘든 그런 키워드일 수도 있다고 공존하기 힘든. 네. 왜냐면 사랑을 한다고 반드시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부터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평화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양립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도시권을 주제로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특히나 이번에 저번 학기에 이제 대면 학기가 시작되었고 뭐 기고글은 저번 학기부터 쓰는 거였으니까 네. 이제 대면 학기가 시작되면서 장소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저를 포함해서 다른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해졌을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여기에 와서 수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도 있을 테고 그래서 장소성에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해서 사랑과 평화를 조금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권이나 장소성이라는 그 개념이 좀 생소했는데 글을 읽으면서 좀 그 이해가 그런 예시들과 함께 좀 주시니까 맞아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그때 얘기했을 때도 사랑과 평화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과 전쟁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랑이 평화냐 전쟁이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다은 씨의 글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나타내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를 부순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며 그에 있는 그 부분 글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는 공동의 적이자 잔재는 없어졌으나 서로를 혐오하고 시기하고 또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도시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멀리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 다은님께서 이렇듯 도시에서 행복과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하신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의 시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꺼려하는 아니면 일종의 방어적으로 행동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타자의 의견이나 이야기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의 목소리나 주장이나 이야기나 이런 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시위나 집회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관설적인 비판을 제시해도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요 라든지 그러니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내가 내 기분적인 내면의 평화가 깨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듯이 보여도 이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
전쟁이 있었고 누군가의 침묵이 있었다면 그걸 진정한 평화이고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오늘날 뭔가 각자의 생존에 우리가 좀 급급하기도 하고 조금 더 들어가자면 이제 공동의 적이자 잔재는 없어졌다고 말한 게 사실 예전 독재라는 키워드가 공공의 적으로 존재하기는 했어도 당시는 이제 세계화랑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많이 수출을 하고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록 누가 독재는 하고 있었어도 일자리도 풍족했고 나의 노력만으로도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자수성가라던가 노력을 통해 보상받는다라는 명제가 굉장히 좀 멀리 있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도 그쵸. 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자극적인 SNS들이 많이 인기를 얻는 것 같기도 하고 타인과 소통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불신이 팽배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확실히 그 다하님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너무 개인화가 심해지고 파편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냥 당장 나의 뭔가 내면의 평화 그걸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졌고 그걸 위해서 좀 이기주의까지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런 게 근데 사실 내 평화를 지킨다는 것도 되게 역설적인 게 그렇게라도 해서야 남의 평화, 남의 뭔가 권리를 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내 평화를 지켜야만 그 평화가 유지되는 거면 그게 진짜 평화인가? 나만의 평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되게 그냥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평소에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뭔가 사람이 당연히 나의 뭔가 평화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그 순간을 좀 많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게 평화가 맞는지 어떤 게 평화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평화롭지 못한 도시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권과 소유권에 대한 차이를 언급하시면서 도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셨는데요. 이 둘이 어떻게 조금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도시를 일종의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도시를 모두가 함께 점유할 수 있는 재화. 그러니까 도시를 공공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권리는 그 재화를 생산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도시를 만들어낸 거는 그 도시를 소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도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돈을 쏟아부은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 노동자들이 도시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주인은 그냥 소유자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살아가고 뭐 등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들의 요구에 맞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변화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의 실정은 소수의 개인이나 법인이나 국가가 대부분의 토지나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구조 내에서 이런 권리들을 실현해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도시 소유와 그 전유를 구조를 이제 그 소유권자에서 사용자와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권에 대한 개념이 희년법에 담긴 사회사상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러한 사회사상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학년 때 저희가 교양으로 들었던 성서와 기독교 신학 민정식 교수님 강의에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희년사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희년법 자체가 정말 너무 강력하게 도시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명시해주는 제도 같았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 뭔가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말고 네. 저는 이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제의 전제에는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을 소유할 수 없고 또 다른 누군가도 이 세상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희년법이 좀 그 당시에 사회 약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착취와 지배를 정말 어떻게든 방지하려고 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도시권 개념, 현대의 도시권 개념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약자를 좀 보호하고 착취 당하지 않게 하는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생태신학적인 접근은 아닐까요? 약간 그런 생태신학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을까요? 그러면? 네, 충분히 저는 생태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제 희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런 농경지나 아니면 뭐 땅을 분배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곡물에 대한 거에 대한 위주였다면 오늘날에는 조금 그런 농경 사회는 아니니까 약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조금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에 만약에 초점을 둬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걸 인간 또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지구라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미래 세대 혹은 자연, 동물 이런 것까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념인 것 같아요.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세 번째 땅은 누구의 것인가 파트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위의 글을 통해서 뭔가 궁극적인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라는 답을 제시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다님께서는 신앙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고 아직 오지 않았고 저 멀리에만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도시권과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으실까요? 저는 먼저 네. 도시 구성원을 다시 정의해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뭐 되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뭔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그런 식으로 네. 도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당연히 도시에 대한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정상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좀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좀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던 존재들에게도 도시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도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게 어쩌면 그게 신앙과도 맞닿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항상 그런 것들 보면서 심적으로 약간 그래 그렇게 해야지 혹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나도 저렇게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그런 것들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활동하거나 혹은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게 옆에서 보기 멋있다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래도 제일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식의 뭔가 재정의. 도시 구성원들 모든 도시 위에 있는 존재들이 다 도시 구성원이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계속 참여를 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계속 동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또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도시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 특히 길가의 고양이와 새들 또한 장소성을 지니므로 존중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연결 짓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돌봄과 존중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실까요? 앞에서 답변 드렸던 내용이랑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여러 가지 신학에 대해서 신학의 주제는 사실 인간이었잖아요. 그런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동물들 또한 당연히 도시권을 지닌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자면 오늘날 동물을 착취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를 좀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에 이를테면 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국토 특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바로 길을 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창의적인 생태 통로를 설치하고 산림 파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록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로의 건설을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까지 포함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뭐 생태 시스템 재설계랑 더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공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의 전제는 말씀드렸듯 비인간 동물도 도시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거고요. 네. 이제 공생적 관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자리에 위치한 비인간 동물의 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비인간인 동물의 시선에서 도시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약간 고양이의 관점에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사람들, 걔네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뭔가 약간 내가 고양이의 시선으로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고등학교를 굉장히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나왔고 정말 산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뭐 지네부터 시작해서 집게벌레까지 네. 너무 자연 친화적이었는데 그때 약간 상암쌤한테 너무 힘들다고 했거든요. 저 네. 벌레를 많이 싫어해서. 네. 근데 약간 상암쌤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 그건 너가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학교가 더 늦게 지어졌으니까 아, 그렇네요. 얘네가 살고 있는 데를 지금 너네가 뺏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런 침입한 식으로. 거네요? 그쵸. 아. 우리가 침입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로드킬이 일어났을 때 와 너무 불쌍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이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좀 다른 동물 존재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실물 자본으로서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되는 공간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동물들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각자의 조금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유럽에서는 도로 우회 건설을 많이 한 추세다라는 얘기에서 생각이 났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이탈리아를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스위스 쪽을 넘어가면서 산을 넘어가는데 도로가 그냥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서 정상까지 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왜 이렇게 가지? 네. 한국이었으면 무조건 이건 터널 뚫어서 바로 콧구멍 2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길인데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지금 딱 머릿속에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다 이제 자연 생태를 존중하고 그런 뭔가 도시권 개념을 인식을 하고 만든 그런 구조였나 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그런 해석과 맥락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인간 동물은 사실 지금은 도시의 주인이 뭔가 땅을 소유한 사람이 도시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동물들은 아까 다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래 있었던 존재들이고 우리가 이미 뭔가 인공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러기 전부터 이미 서식하고 있던 그런 생물들인데 얘네들은 사실 인간의 관점에 있어서 도시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소유권 개념에 너무 치중되다 보면 그냥 그런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 그것들이 자기의 생을 계속 영위하고 그렇게 그냥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럴 수가 애초에 없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도시권의 그 개념을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번째 도시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와 도시 구성원에 대한 이해는 타자에 대한 이해 같기도 하나 궁극적으로는 나에 대한 이해로 환원된다라는 문장과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로서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들이다라는 문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고 공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나이지만 오직 나만인 것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들을 다 같이 나로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돌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하님께서는 이런 책임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어져 있는 것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자의 고통에도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물로 다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효율성만을 생각했고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로드킬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도로가 뚫어지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것이고 또 정말 동물들을 이제 굉장히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잔인하게 대하고 또 그걸 가공하는 생산시설이나 혹은 이제 사육시설이 있음에도 그냥 귀찮아서 계속 소비를 하고 좀 돈 아까우니까 계속 그런 기업에 대해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착취가 발생하게 우리가 좀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의를 했던 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 특히 상대적 약자에 놓이는 동물과 같은 피조물의 고통을 미화시키는 신학적 진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물권과 인권을 대립하는 관계에 놓는 것,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 특히 동물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불합리한 착취의 구조로 몰아넣는 사회 구조리에 침묵하는 게 기독교 신앙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이 나의 영성이랑 삶에 흘러들어오면서도 불합리한 착취의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동물들이 겪는 과도한 폭력과 착취를 단순히 막고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으로서의 원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또 책임을 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동물들의 어떤 고통에 관심을 내가 두고 그런 사슬을 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의 진짜 영성을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칸트도 이제 막 인간 중심주의자였지만 그런 하다못해 바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내 본인에게 도덕성에 해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방금 그냥 떠오른 건데 이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도 되게 뭔가 논쟁이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그런 걸 볼 거냐. 그쵸.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이제 비건 지향인 분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런 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옛날에 어디서 봤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원숭이랑 인간을 교배하려는 그런 시도를 옛날에 했었대요. 근데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종의 이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이제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거를 인간이 하기는 좀 싫은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곳에 이제 그런 새로 만들어진 그런 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써먹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이게 뭐지 진짜?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인간인가 동물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단 이런 교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뭔가 동물과 인간을 교배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고 그러니까 진짜 잔인하구나.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정말 그런 게 성공했을 때 언젠가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 DNA 적으로 안 되지만 지금의 그런 걸로는 근데
약간 혹성탈출 마냥 No. 네. 이게 너무 N인데? 너무 판타지인가?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인간의 그 이기심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그게. 저는 나, 그거를 아마 유튜브에서 봤지 않았나 생각해가지고 같은 영상을 떠올렸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아마 그게 그 전쟁 당시에 어떤 전쟁 맞아요. 무기로 활용하려고 막 맞아, 그렇게 맞아. 원숭이랑 인간의 맞아, 벽을 맞아요. 맞아. 했었던 오. 거였다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약간 흔히 그런 좀 잔인한 것들을 볼 때 반인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륜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잘못됐다라고 그치.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를 조금 더 틀어서 다른 방식으로 동률이라는 아. 말은 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는 사람한테 못할 짓이 아니라 저 원숭이한테도 못할 짓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예. 뭐 비인간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생명적이다. 그쵸. 그게 조금 더. 비존재적이다. 예. 상식을 벗어났다. 그쵸. 그리고 또 도시 거주자라면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도시 안에서 누구든지 나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문장과 이어지는 내가 여기에 있다 라는 문장은 그 전에 어떤 기고글의 제목이었던 여기 생명이 있다랑 이어지는 것처럼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전 기고글에서는 조금 더 소외받는 타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지금은 나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어떤 다은님의 흐름이 좀 인상 깊었는데 이전 기고글과 현 기고글을 쓰시면서 달라진 점 혹은 여전한 것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비슷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면 수업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학내나 학과 안에서도 소위 말해 평화가 깨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비대면 때에 비해서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고요. 또 저도 캠퍼스 생활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스스로의 실존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실존을 좀 돌아보시면서 좀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된 건 있으신가요? 깨닫게 된 거요? 성찰하면서 조금 느끼신 점? 생각보다 네. 아무래도 성인 대 성인이다 보니까 좀 이런 발생한 불합리한 문제나 부당한 일들이 좀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몫으로 느껴졌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각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겠지만 제가 나왔던 학교에서는 인성창이 안적으로 인창이라고 했거든요. 영창이랑 약간 좀 라임이 있어가지고 인창에 찔러버리면 되는 애인데 진짜 얘는 진짜 내가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고 또 내가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됐고 이게 뭐 사실 그런 학내 사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이게 말하기도 좀 뭐하잖아요. 스스로 뭔가 이거를 이 평화가 깨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을 확실히 성인이 되고 나서 다들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 그런 문제를 다 지고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스스로 고통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다은님의 기고글을 이제 3차례 정도 이제 쓰셨고 그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은님의 글을 보면 평화를 부수는 용기가 참 가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질서를 부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냥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뭔가 패션 신앙이나 취미로 하는 신앙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고 그게 약간 본인의 삶으로 체화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앙이라고 불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뭐 이 정도지. 그러니까 왜냐면 좀
용감하지 않게 오히려 행동을 할수록 저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변질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신앙 말고 다른 이유를 찾자면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좀 남들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쓰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들어서. 네. 그래서 뭐 의외로 그냥 뭐 혼자서 이것저것 바쁘게 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쟤 뭐 저런데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일일이 제가 신경을 써줄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은님께서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존중과 돌봄 그리고 함께 아파함과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를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존중과 돌봄 그리고 함께 아파함과 사랑은 일단 저번 비고글에서도 저번 라디오에서도 제가 강조했듯 네. 결국은 좀 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뭔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관심 가져주고 들어보는 거고 그때 자세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고요. 일단 그런 모든 입장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그 고통과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 고통과 불편함이 그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기여하지는 않았을지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변에 이제 뭐 어떤 일로 힘들대요. 막 자기 뭐 지인이 있는데 자꾸 나를 불러다가 뭔가 깎아내리면서 본인 자존감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쓴다.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손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동물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고글 안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리의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성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렇게 가장 좀 성숙한 방식의 위로 혹은 참여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일진 모르겠지만 네. 저도 최근에 그 고등학교 친구가 네. 한 1년 정도 넘게 만난 누군지 알 것 같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얘기를 해줘서 네. 제가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같이 옆에 있어주는 일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네, 같이 술 마시고 다음날 그 1교시 수업이었는데 오전 8시 반까지 저기 신촌에 있는 보숭회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8시 반까지? 네, 8시 반까지. 그래서 아침 그냥 밤새서 그냥 같이 막 이야기하고 놀고 뭐 네가 잘못했네 얘가 잘못했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이 있으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그 후폭풍과 힘듦은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많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해도 사실 그걸 누군가 해결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누군가 같이 있어주고 그 아파함에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만 해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맞아요. 되거든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아니면 고통은 사라지는데 그 고마움은 계속 남더라고요. 너무 명언인 것 같아요. 문제는 사라지지만 고마움은 계속 남는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오늘 또 다은님이 엄청 단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 작은 거인이라는 아니, 진짜 인정이야. 인정이에요. 저는 근데 중간고사를 못 본 이후로 작은이란 칭호는 아니요 거인이란 칭호를 떼었는 애가 역설적이네요. 작은 거인. 그냥 작은 사람이라는 거지. 소인배? 소인배. 기말 이후로 다시 거인. 기말 이후로 거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은님께서 본인의 어떤 제일
낭독하고 싶은 구절을 한 단락 정도 낭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중반부쯤에 있던 것 같아요. 네. 읽겠습니다. 네. 모두가 신의 숨결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굳이 이상한 과학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 서로 평등하고도 독특하게 이어져 있는 존재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과 예수께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내신 생명의 호흡을 유지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도시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창조 질서에 동참하게 만든다. 신앙을 통해 아직 오지 않았고 저 멀리에만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돌봄을 이야기할 때 신앙인의 전제는 이 땅에는 궁극적 소유주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다은님과 함께 이제 도시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 평화를 부술 용기에 대해서라는 기고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시권 개념과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도시에 살아가는 이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란 어떤 창조주 아래에서 같은 숨결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솜 4호의 두 번째 기고글인 도시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 평화를 부술 용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4번째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이니 다시 듣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다솜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제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욱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다음 방송은 6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과 기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손바! 손바!